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국제법 학자대회 제2분과의 국제공익법 파트의 오늘 그 연구 발표회를 갖다가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발표회를 그래서 시작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국제공유법에는 크게 네 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원래 그 해양법 파트만 주로 하도록 되었는데, 이번에는 우주법 분야 발표하시는 두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우주법도 같이 해서 그 발표를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 발표와 제2 발표를 갖다가 연속해서 발표 토론을 갖다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10분간 휴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3 발표 토론, 그리고 제4 발표 토론, 그런 식으로 진행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시는 분은 20분간 시간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분이면 뭐 충분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토론을 하시는 분은 10분간 지정 토론을 갖다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이 녹화이다 보니까 말이죠. 녹화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발언을 하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을 하고, 나머지 분은 꼭 마스크를 갖다가 착용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을 갖다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박사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해양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갖다가 취득을 하시고, 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그래서 근무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하신 지 벌써 몇 년이 되셨죠? 한 5년 정도? 7년. 7년 정도, 예. 그래서 상당히 베테랑이십니다. 7년이나 근무하셨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해양법 학회에서도 활동하시면서 해양법 분야에 관해서 많은 논문도 발표하시고 연구 활동도 벌써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발표하실 주제에 관해서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유엔 회의에 이창열 박사님은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석을 갖다가 하고 계시는 내용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회의에 참석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느낀 여러 가지 점을 갖다가 오늘 발표해서 설명을 갖다가 상세히 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을 맡으신 분은 연세대학교의 김현정 교수님이십니다. 김현정 교수님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테고 말이죠. 원래 고려대학교에서 석사까지 받으시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해양법 분야로 그래서 박사학위를 갖다가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의 국제법 교수로 그래서 근무를 갖다가 하고 계시면서 프랑스 학회지에도 논문을 갖다가 내시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활발히 활동을 갖다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선적으로 그러면 이창열 박사님 발표를 갖다가 약 20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창열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BBNG 정부 간 회의에 의장의 수정 초안이 4차 회의 대비해서 회람이 되었었는데요. 그 수정 초안에서 국제법적 쟁점을 몇 가지 저희가 추려서 그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유엔에서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이라고 해서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국제법적으로 구성력이네, 그러니까 조약을 이제 만드는 정부 간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간 회의의 임무는, 맨데이트는
문안을 최대한 상세하게 만드는 것을 임무로 갖고 있고요. 이 회의가 그 이전에 어떤 그 BBNG 준비위원회라고 그 조약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는 회의 후속 회의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원 지역의 이 법질서에 관한 국제법을 조약을 정하는 이 회의가 그 논의의 시작부터 하면 약 15년 정도 걸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아직까지 그 뚜렷한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제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자회의라는 그런 성격상 그 합의점을 찾아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또 다른 그 법적 쟁점들이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합의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BBNJ 정부간 회의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도 하고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슈를 선택을 했고요. 아직은 이 각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가 그렇게 크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미지한 점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BBNJ 그 회의, 그 정부간 회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짤막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BNJ 정부간 회의는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원 지역에 대한 그 접근이 선진국, 그러니까 해양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들 일부에 이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항에서 국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이 그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문제를 또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럼 이원 지역에서 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환경에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해보자 라고 시작해서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이제 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2011년도에 4가지 의제를 이제 그 패키지로 정해서 논의를 하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 이익공유를 포함하는 해양 유전 자원이고, 두 번째가 그 해양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이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 네 번째가 역량 강화와 해양 기술 이전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이러한 논의를 이제 그만하고 이 논의를 그만하고 이제 법률 문서를 만들자, 국제법 조약을 만들자라는 얘기들이 제기됐고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2016년, 17년도에는 그 조약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엘리멘트를 뽑아내는 회의를 개최를 하였는데 2년간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실패한 회의인데 그 문서가 유엔에 제출되기로는 그 어느 정도 국가들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제 한 섹션하고 아직 그 국가들이 서로 너무 대립점이 많아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의제, 이렇게 두 의제로 나눠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준비위원회가 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워낙 또 오랜 논의를 했고 또 빨리 이게 조약으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정부간 회의 개최하는 것을 결정을 해서 2018년부터 이제 정부간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요. 원래는 올해 2020년 3, 4월에 마지막 4차 회의가 열렸어야 했었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올해 유엔 총회에서 어떤 그 문서를 채택을 할지 아니면 더 논의를 할지를 결정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내년에 언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고 내년으로 그냥 무기한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이 BBNG 정부간 회의에서 그 1차 회의에서는 그 기존의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논의를 했었는지에 대한 그 의견 교환 위주로 이루어졌고, 2차 회의에서는 의장이 1차 회의를 기초로 해서 그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회람을 했는데, 그 문서에는 각 쟁점별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막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들에 대해서 국가들이 어떤 옵션을 더 선호한다, 왜 선호한다 라는 그런 옵션 선택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줬었고, 3차 회의 때는 2차 회의에 국가들이 이런 식의 논의가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조약 형태의 어떤 문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3차 회의 전에는 의장이 조약문의 형태를 좀 가능한 잡아서 그 의장 초안을 이제 회람하게 되고요. 그 의장 초안에는 이제 뭐 서문도 있고 이제 그 앞에 일반 총칙도 있고 각 부도 있고 뒤에 최종 조항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을 갖춘 이제 문서를 회람하게 되었는데, 물론 내용들은 다 이제 블랙이 쳐져 있거나 그 대안 조항도 같이 대체 조항도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회의 때는 그래서 국가들이 그 의장 초안에 대해서 어떤 수정 초안도 제출을 하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역시 합의점을 잘 찾지 못했고 3차 끝난 이후에 4차 회의 때는 의장이 3차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또 문서를 수정을 해서 회람하였고, 그게 오늘 제가 발표를 하게 될 그 초안인데, 3차 초안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그 내용 일부 중에 이제 개발도상국들이나 이제 소도서 국가들이 제출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는 형식의 약간의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BBNG 주요 의제 쟁점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 쓴 거라서 그냥 제가 그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로 제가 이 그 BBNJ 수정 초안에 관해서 그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나 어떤 생각해 봐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적용 범위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리적인 범위에 관한 건데, 이제 이 BBNJ 협정은 국가관할법 이원 지역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이원 지역을 수용초안 1조는 공해하고 심해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공해와 심해저의 경계가 확정이 되려면 국가들의 관할권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대륙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연적 그 연장에 따라서 200캐리 이원으로 이제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대륙붕 한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이제 협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신청을 했음에도 아직 그런 그 대륙붕 200캐리 이원의 한계가 이제 그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 경계를 어느 선으로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200캐리 이원으로 확장을 신청한 국가들이 있을 때 그 BBNJ 협정을 그 200캐리 확장한 이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신청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 200캐리 이원 밖에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륙붕이 이제 시원적인 권리라고 해서 배타적 경계 수역과 다르게 어떤 선언이 없이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법적 성격에 기초를 할 경우에는 뭐 200캐리 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안국의 권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BBNJ 협정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연안국이 그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그 과학적 근거가 그게 신뢰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CLC에서 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그 권고를 기초로 해서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지는 그런 지속법 한계를 획정한다라고 또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CLC의 권고가 있기 전까지는 그게 연안국의 대륙변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 기초적인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BBNJ 수정 초안에서는 단순히 그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연안국의 그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200캐리 이원을 포함한 대륙변에 대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문구만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 해결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그런 경계가 설정이 되었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대륙붕 같은 경우에 그 BBNG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로 이제 그 생물, 그러니까 해양 유전 자원을 BBNG 다루고 있으니까 그 정착성 어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륙붕에 대해서 연안국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그 수확 가능한 단계에서 해저 표면 또는 그 아래에서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또는 해저나 하층토에 항상 밀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뭐 그런 그 생물체를 그 정착성 어종에 대해서 연안국이 권리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정착성 어종이 생애의 대부분의 주기를 그 물의 유충 상태나 이런 거 그 어린 그 성체 형태로 대부분 물에 떠서 생활하다가 이제 그런 수확 단계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단계에서만 그 바닥에 딱 밀착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 해양 유전 자원을 다루는 BBNG에 있어서는 그게 그 대륙붕, 연안국의 대륙붕에 속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BBNG 협정에 속하는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직적으로 이제 그렇게 또 문제가 되고, 수평적으로도 이제 이 생물체라는 것이 서로가 이제 그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타적 경제 수요과 공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 대륙붕과 그 심해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물체가 있을 경우에 이 BBNG 협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엔 협약의 이제 그 어류에 대해서 그 생물 자원에 대해서 이제 연안국과 이제 공해 이원국이 서로 어떻게 그 협조를 해야 되는지라는 그런 관련된 규정들이 있긴 한데, 이 BBNG 협정에서는 그런 형태의 규정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이제 남극조약 같은 경우에는 그 특이하게 그 적용 범위를 남이 60도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남극 그 대륙에 대한 그 영유권 분쟁이 지금 그냥 동결된 상태이고, 이게 언제 어떻게 풀어질지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풀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남극 대륙의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또 이제 남극 체제가 있을 때와 남극 체제 이후의 체제일 경우에 그런 그 변경 상태, 그런 법적적인 변경 상태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BBNJ 그 협상의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그 기존의 어떤 그 인스트루먼트나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글로벌하고 리지널하고 섹터럴한 그 바디를 언더마인하지 않는다, 약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원칙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남극 체제에 대해서는 BBNJ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어서 이제 그 BBNJ 협정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관련 문서 또는 다른 문서, 그다음에 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세계적, 지역적, 영역적 기구와의 그 관계 문제인데요. 수정 초안 4조에는 이제 관련 문서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수정 초안 64조에는 다른 문서와의 관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라 이 4조나 64조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제 이 BBNG 협정보다 좀 더 그 우위에 있고, 그 이 BBNG 협정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일치하는 방법으로 해석하고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그 하고 있고요. 64조 같은 경우는 다른 문서와 이제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뭐 둘 또는 그 이상 해양국이 뭐 다른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제가 여기 그 글에 쓰고 있는 그 4조 사항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에 관한 부가 있는데요. 그 부가 15조에 보면은 그 이 BBNJ 협정이 이제 그할권 이원 지역에 이제 해양 보호 구역 같은 어떤 구역을 설정해서 보존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미 이 BBNJ가 있기 전에 예를 들면 RF포머 같은 그런 다른 기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다른 기구에서 어떤 그 보존 조치 같은 걸 했을 때 이 BBNJ가 봤을 때 이 보존 조치가 우리 이 BBNJ 협정의 기준에 좀 못 미친다. 그래서 이
RFM하고 한 조치를 좀 보완한 조치를 우리가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서에서의 그런 조치를 보완하는 조치를 BBNJ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의문점을 갖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이 다른 문서에서 보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을 이 BBNJ가 내가 그거를 보완하는 조치를 내가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동등한 체제에 있는 그런 그 문서가 다른 한 문서를 보완하는 거를 내가 하겠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혹시 이게 지금 요 BBNJ 협정의 협상의 대원칙인 다른 문서를 약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문제점이 들었고, 이게 그 협정의 그 원래 그 규정의 취지를 살린다면 오히려 BBNJ 협정은 이원 지역에 그런 보존관리 조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을 두되, 이게 이제 다른 어떤 협정이나 어떤 체제에서의 조치하고 어떤 그 상충이나 충돌이나 보완의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상호 협력이나 어떤 그 조정 체계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조항을 두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지 않나.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것이 BBNJ 협정에 뭔가 좀 더 권한을 두는 듯한 인상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이제 현 체제의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 북극에 이제 북극 공해가 있는데 북극 이사회에서 이제 북극 공해에 대해서도 이제 막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북극 이사회에서 그런 체제가 잘 형성이 돼서 공해를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BBNJ 협정이 북극 이사회에서 어떤 그 조치를 취했는데 BBNJ 협정이 거의 공해니까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 북극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하고 어떤 더 강화된 조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북극 이사회가 그 북극에 대해서 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했던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라는 것이 저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환경 영향 평가에 관한 규정에도 이런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23조 3항에 보면 이 BBNJ 협정이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제적인 세계 표준을 정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으로 이 BBNJ 협정이 이원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걸 꼭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취지의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이 BBNJ 협정이 다른 문서와의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협정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이게 국제법 최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BBNJ 협정의 그 회원국의 당사국에만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게 또 다른 협정이나 다른 국가, 이 비회원국이 이것을 따라서 국제 관행이 형성되거나 뭐 그래서 이게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국제적인 최소 기준이 되는 것이지,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이 모여서 이거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협정에 담아도 되는 것인지, 뭐 그런 내용이 좀 의문이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그 24조상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인접성 그 문제입니다. 그 BBNJ 수정 차원에서 가장 그 많이 등장하는 그 문구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여러 번 등장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Adjacent Coastal States거든요. 그러니까 인접 연안국입니다. 그래서 태평양 소도서 개발도상국이랑 소도서 국가연합이 주로 주장을 해서 계속 그 문구에 들어가는 이제 용어인데, 이 용어들이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해양 의존점 이익 공유에 있어서 어떤 그런 그 소도서 개발도상국 그 인접 연안국의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이나 환경 영향 평가를 할 때 그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상을 할 때 그 이해관계자의 특히 이 인접 연안국을 고려해야 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어떤 그 협상의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특별히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접 연안국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해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 활동으로부터 환경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논거입니다. 그런데 그 논거조차도 생물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반드시 근접해 있는 인접 연안국만 그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가장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한국만 그런 영향을 크게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국가가 이해관계자고 당사자가 되어야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인접 연안국을 문안에 넣는 거에 특별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사투되기 좀 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도 어제슨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 이런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인접해 있다라는 거리상의 설명을 해주기 위한 수식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서, 협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지 않았고, 인접 연안국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좀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연안국이 권리 행사를 하고 또 다른 국가 권리 행사를 할 때, 공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권리 행사를 할 때, 그다음에 심해저에서 심해저의 권리 행사를 하는 국가와 연안국가의 관계들을 규율할 때 듀 리가드를 많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연안국이 얘기하는 그런 인접 연안국에 대한 영향 고려는 듀 리가드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듀 리가드는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규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BBNJ 초원에서 발견되고 있는 인접 연안국에 대한 고려나 연안국에 대한 고려를 대부분은 BBNJ 협정이 인접 연안국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만 있지, 인접 연안국이나 연안국이 BBNJ 협정의 조치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해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은 없어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내용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BBNJ 협정이 이원지역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하고 지속가능 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게 협정 내용이 잘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특정 국가 그룹들의 이익을 너무 투영하려고 하는 것이나, 또 개발도상국들이 이익 공유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원래 취지인 생물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합의가 늦춰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이창렬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정 토론으로 그래서 김현정 교수님이 10분간 지정 토론을 갖다가 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예. 잠깐만 마이크를 이쪽으로 옮겨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김현정입니다. 우선 국제법 학자대회에 초청해주신 회장님, 연구이사님의 직무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외에 다 힘써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창렬 박사님 토론을 맡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BBNJ 정부 간 회의의 의장 수정 초안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이었습니다. BBNJ는 아시다시피 유엔 해양법 협약, 그리고 유엔 공해어업 협정 이외 매우 중요한 해양법적 그리고 환경법적 문서입니다.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은 현재 제4차 BBNJ 정부 간 회의를 앞둔 시점까지 협상에서의 국제법적 쟁점을 다루고 계신데요. 특히 2019년 11월에 제출된 제4차 정부 간 회의 협상을 위한 수정된 의장 초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들을 설명하시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평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해보면 정말 협상 과정에 참여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협상 결과물이 될 조약의 해석 시에 이런 협상 과정에서의 기록물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요. 협상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이창열 박사님께서 오늘 해주신 발표와 그 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는 굉장히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발표를 해주셔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발표문 그리고 BBNJ 전반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한 가지 좀 제기를 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BNJ 협상에서 가장 큰 난제는 제가 볼 때 조약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BBNJ의 공간적 범위는 수정초안 제1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인 공해와 심해저입니다. 이들 공해와 심해저 지역은 잔여 지역, 다시 말해서 수정초안의 정의처럼 국가 관할권 지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나머지 지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이 행사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이용할 수 있는 자유 내지 권리만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BBNJ 협상에 참여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BBNJ 협상은 조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조약의 상대성 원칙에 따라서 조약에 가입한 국가만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을 빼고서라도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창열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초안 제4조 사항 유엔 해양법 협약 또는 다른 관련 협정의 비회원국의 법적 지위가 이 협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쓸데없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그 고민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비당사국에게도 적용돼야지만 이 조약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라는 고민. 이 고민은 BBNJ가 사실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길게는 공해 관련 국제 규범에서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유엔 공해어업 협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의 공해 관련 규범은 첫 번째, 협약의 참여국을 봤을 때, 그리고 국제관습법을 성문화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극히 소극적인 규제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참여국의 반발도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BBNJ 협상은 이창열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규제가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잔여 지역으로서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이 나머지 부차적 이슈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약이라고 하는 한계 때문에 비참여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박사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큰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는 BBNJ의 보호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건 협상 후에 채택된 문서의 내용적 정당성의 확보 문제와 관련이 됐고요. 두 번째는 BBNJ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협상에 나섰는데 우리는 국가 관할권 이원 지역에서의 생물 다양성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들이 협상에 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BBNJ 보호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의 신청 결정 주체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고 환경 영향 평가의 이해관계자 협의 보고서 검토 주체, 그다음에 활동 진행 여부 결정 주체에 대한 국가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에 BBNJ 보호 주체가 누구냐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여 지역으로서 공해 심해전은 소위 주인 없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럼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모든 국가인지 아니면 인류를 포함한 국제 공동체인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 공역으로서
공해 심해저하의 특성을 강조한다면 주인이 없어서 자유방임이라기보다는 국제법 규칙에 따라서 모든 행위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ABNJ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BNJ에 적용되는 국제법 규칙을 만들고 이행하는 행위자는 BBNJ 조약에 참여하는 국가들로만 구성이 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하는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BBNJ가 형식적으로 조약으로서 외관을 갖추는 것과 별도로 BBNJ의 내용이 향후에 조약의 당사국의 공해 및 심해저하에서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BNJ에 이미 국제 관습법적 지위를 갖는 법적 제도를 적용하는 논리가 이러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BNJ의 해양유전 자원의 공해 자유원칙 또는 인류 공동유산의 제도를 적용하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으로는 공간적 공해에 존재하는 해양유전 자원은 협약상 공해 자유원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한편 심해저의 해양유전 자원의 경우에는 공간적으로는 심해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심해저의 법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도 공해 자유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국제법 규칙이 없는 한 심해저의 해양유전 자원에도 공해 자유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BBNJ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들이 BBNJ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결국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게리 하딩 교수는 그 공유의 비극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정 또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BBNJ 협상 과정을 볼 때는 이와 같은 공유의 비극을 막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선진국, 개도국 간 기술 이전 문제, 그리고 소위 인접 연안국 지위 인정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특수한 사정을 인정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UN 공해어업협정 제7조에서도 공해에서의 보존 관리 조치와 연안국 관할 수역에서의 조치가 양립할 것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맥락상 연안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맥락을 보았을 때 연안국의 수역이라는 점에서 인접 연안국의 수역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인접 연안국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해서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UN 공해어업협정 같이 그냥 연안국으로 칭하거나 관련 연안국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문제점을 짚어봤을 때 BBNJ 협상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 내용을 모두 조율해서 담으려 하기보다는 자녀 지역으로서 그동안 관심 밖이었던 BBNJ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합의 가능한 선에서 골격 조약을 성안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세부 지침 등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료집의 195페이지에 초안 제15조 1항 구역기반 관리수단과 관련된 건데요. 여기서 일관성과 보충성을 증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국가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규정이 BBNJ 협정이 관련 법문서 등에서 취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게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협정 간에 적합지 않아 보인다라고 발표문에서 써주셨고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 규정을 다른 문서의 내용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문서를 약화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익한 점을 보완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게 과연 진짜 약화시키거나 상하 관계를 의도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초안 규정을 보게 되면 promote, 증진한다, complementarity, 보충성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BBNJ 협정은 상위에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협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나왔던 분위기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문헌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혹시 실제 협상에서는 상하관계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서 그렇게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건지 조금 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해 주신 김현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보충 설명과 그래서 질문을 갖다가 해 주셨는데요. 이창렬 박사님 간략하게 한 가지만 그래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그거 안에 이제 그러면 답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국가들이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BBNJ 협정은 어떤 다른 협정의 상위 문서는 아니다. 이거는 다 똑같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또 이 BBNJ 협정이 다른 그 문서의 어떤 어떤 뭐 지시라든가 더 리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거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이 15조에서도 이제 다른 문서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제 보충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문장 해석으로만 봤을 때는 맞기는 한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발언하는 국가들의 다른 규정에서의 주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BBNJ 협정을 통해서 다른 협정에서 부족하거나 잘 못하는 것들을 좀 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체제나 기구들이 약간 부족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엔 협약에서 미처 다 규율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유엔 협정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 태도 안에 들어 있거든요. 저희 이제 우리라고 하여튼 그렇고 선진국들이나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희 대표단에서 봤을 때는 유엔 협약 체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규율을 다 하고 있고 흠결은 없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다거나 이제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키거나 개발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자체가 많이 다른 상태에서 전제가 다른 국가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다른 기구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게 잘 이루어진다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런 조항을 두지 않고도 그 국가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데 상호 협력이나 조정체계나 이런 걸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에서 약간의 우려가 개인적으로는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BBNJ에서 해양생물 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 이용에 관련된 말이죠. 네. 생물 자원이 주로 어떤 게 주로 크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BBNJ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 자원이 이슈가 돼서 쟁점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현재 공해상에서 생물 자원이라고 할 때는 사실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이나 그 인근에 주로 생물 다양성이 많이 높고요. 그걸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생물 다양성은 사실 더 줄어들고, 그런 벗어난 지역에서 생물 다양성이 많은 데라고 하면은 심해 열수광상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래 사체들이 이렇게 썩어서 이렇게 그 안에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이제 특정 스팟이 생물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이 이원 지역에서 이런 해양 유전 자원을 누가 어떤 기업이나 어떤 이용을 해서 그 대박 어떤 그런 그 상업적 창출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개발사업들이 가지고 그 논의선상에 올려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잠재적인 어떤 그 해양 유전 자원의 가치에 좀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서 제1 발표와 토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2 발표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